저는 북한 군 중자였습니다. 8살 아이가 사과 하나 때문에 죽는 걸 봤습니다. 4년 후 저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목선에 올랐습니다. 잡히면 온 가족이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로.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북한 최상위 0.1%군 간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군단급 참모장으로 30년간 당에 충성을 바쳤죠. 삼촌은 국가보위부 출신으로 평양 권력 핵심부에서 활동했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증명해온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심부 특권구역에서 자랐어요. 그곳은 일반 주민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었죠. 우리 집에는 배급이 끊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쌀과 고기가 매달 정확히 배달되었고 겨울에도 난방이 24시간 가동됐어요. 저는 어린 시절 단 한 번도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우리 집안은 혈통으로 충성을 증명해왔다. 내 할아버지는 항일 유격대 출신이시고 나는 수령님을 몸으로 지켜온 군인이다. 너도 이 혈통을 이어받아 당에 충성해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아버지. 저도 장군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평양 제1중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혁명의 후계자라고 칭찬했죠. 그 후 김일성 종합대학 군사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인민군의 소위로 임관했죠. 일반 청년들은 10년을 복무해도 상사가 되기 어려웠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대위로 진급했어요. 5년 후에는 소령이 됐죠. 그리고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중자, 그러니까 중령급으로 진급했습니다. 동료 장교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김 중자는 정말 대단합니다. 30대 초반에 대저까지 가겠군요. 상급자들은 저를 미래의 장성감으로 점찍었죠. 군단 사령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철수 동무, 자네는 40세 전에 별을 달 사람이야. 계속 충성하게. 저는 제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체제를 믿었고 당을 믿었고 수령을 믿었죠. 저는 제가 선택받은 엘리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 정민은 군수병원 의사였어요. 그녀 역시 간부 집안 출신이었죠. 우리는 당의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2년 후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수진이는 평양 최고의 어린이집에 다녔죠. 제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외쳤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친애하는 장군님께 영원한 충성을 이라고 다짐했죠. 제 집 거실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초상화를 정성껏 닦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죠. 제 완벽한 삶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곧 일어날 거라는 것을요. 2019년 가을, 저는 평양 외곽의 특별과수원 경계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그곳은 김부자, 즉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 일가만을 위한 과수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재배되는 과일들은 오직 최고 지도자와 그 가족만이 먹을 수 있었죠.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장군님의 과수원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이것은 큰 신뢰다.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끔찍한 사건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저는 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민은 제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그냥 경계 임무일 뿐이야. 저는 차에 올라타 과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평범한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019년 10월 15일, 저는 평양 외곽 용성구역에 위치한 특별 과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수원은 일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오중 철조망이 과수원을 둘러싸고 있었고 100m마다 감시탑이 세워져 있었죠. 과수원 입구에는 거대한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수령님을 위한 특별 재배지 - 무단 접근 시 즉결 처분. 저는 경비대장으로부터 임무 브리핑을 받았어요. 김중자 동무, 이곳은 김일성 주석님 때부터 김정은, 원수님까지 3대에 걸쳐 드시는 과일을 재배하는 곳이요. 이곳에 사과 한 알, 배 한 개는 모두 장군님의 식탁에 오르는 것이요.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요. 저는 가슴을 펴고 대답했죠. 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소총을 메고 과수원 남쪽 담장을 따라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어요. 과수원 안에는 붉게 익은 사과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과일들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과일들을 장군님께서 드시는구나. 얼마나 맛있을까. 그때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총을 겨누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아래 풀숲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저는 긴장하며 소리쳤죠. 누구냐? 나와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죠. 한 남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8살쯤 되어 보였어요.
아이는 땅에 떨어진 사과 하나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죠. 아이의 얼굴은 굶주림으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습니다. 눈은 깊이 꺼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옷은 누더기였고 맨발에는 상처가 가득했죠. 아이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먹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는 소총을 내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저씨, 저 안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배가 너무 고파서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군용 지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죠. 검은색 지프 2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이부였어요. 지프가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보이부 요원 4명이 뛰어내렸죠. 그들은 권총을 뽑아든 채로 달려왔어요. 보이부 대자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냐? 저는 차렷 자세로 경례했어요. 보고합니다. 침입자를 발견했습니다. 보이부 대자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는 차갑게 말했죠. 저놈이 수령님의 과일을 훔쳐 먹었구나. 아이는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아이는 사과를 땅에 내려놓으며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아파서 약을 사려고 돈을 벌려고 나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떨어진 거 하나만. 보이부 대자는 아이의 말을 끊었죠. 닥쳐라. 내 놈은 수령님께 드릴 과일에 손을 댔다. 이것은 반역이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대자 동지, 저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교양으로. 보이부 대자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김중자 동무는 지금 반동분자를 두둔하는 것이요. 수령님의 과일을 훔친 놈은 나이와 상관없이 처단해야 하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온몸이 경직됐죠. 보이부 대자는 다른 요원들에게 명령했어요. 저놈을 끌어내라. 2명의 요원이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발버둥 쳤죠. 싫어요. 엄마. 보이부 대자는 권총을 꺼냈어요. 그는 총알집을 확인했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대좌 동지, 안 됩니다. 보이부 대자는 저를 향해 총을 겨눴어요. 김중자,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동무도 함께 처리하겠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다리는 땅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이부 대자는 다시 아이를 향해 총을 겨눴죠. 아이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저는 아직 죽기 싫어요. 엄마한테 가야 해요. 보이부 대자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당. 총성이 과수원에 울려 퍼졌어요.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죠. 아이는 사과를 손에 쥔 채로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땅을 적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보이부 대자는 권총을 도로 집어넣으며 말했죠. 김중자 동무 잘 봤어? 이것이 반동분자들을 다루는 방법이오. 동정은 혁명의 독이오. 수령님의 것에 손대는 놈은 나이, 성별, 이유를 따지지 않고 처단하는 것이오. 이것이 원칙이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구멍이 막혔어요. 보이부 대자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죠. 시체를 처리하라. 흔적을 남기지 마라. 요원들은 아이의 시체를 끌고 갔습니다. 땅에는 핏자국만 남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 입 베어 문 사과가 굴러다녔죠. 보이부 지프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았어요. 저는 땅에 떨어진 사과를 바라봤죠. 사과에는 아이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제 무릎이 꺾였어요. 저는 땅에 주저앉았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군복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에 달린 계급장이 무겁게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저 아이는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인데. 하지만 저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입을 꽉 다물었죠. 저는 제 무력함에 분노했습니다. 제 비겁함에 절망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제게 물었죠. 김중자 임무는 어땠습니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총성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밤거리는 어두웠죠. 저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거지? 그날 이후 제 세계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저를 괴롭혔어요. 눈을 감으면 아이의 얼굴이 보였죠. 귀를 막아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 제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으면 목구멍이 막혔어요. 아내 정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을 혼자 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10월 18일 저녁, 부대 장교 숙소에서 저는 리상호 소대장을 만났어요. 상호는 제 직속 후배였죠. 그는 저보다 3살 어렸고 제가 대위였을 때부터 함께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단짝처럼 지냈어요. 저는 그를 믿었죠. 그날 밤 우리는 숙소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상호가 제게 말했죠. 형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는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냈어요. 상호야, 나 최근에 이상한 일을 겪었어. 상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죠. 특별과수원 경계 임무 있잖아. 거기서 아이 하나를 봤어. 8살쯤 되는 아이였어. 배가 고파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고 있었어. 상호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보위부가 와서 그 아이를 쏴 죽였어. 현장에서 바로. 아이는 울면서 엄마를 찾았어. 하지만 보위부는 그냥 쐈어. 상호의 표정이 굳었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호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아이는 그냥 배가 고팠던 거야. 떨어진 사과 하나 주워 먹은 게 뭐가 큰 죄야? 왜 죽여야 했어? 상호는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았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봤죠. 다행히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그런 말 위험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상호야, 우리가 대체 뭘 지키고 있는 거야? 굶주린 아이를 죽이는 게 혁명이야? 상호는 제 어깨를 잡았어요.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형님은 중자입니다. 앞으로 장성이 될 뿐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미안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는 말했죠. 형님,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인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따라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갔죠. 침대에 누워서 저는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너무 위험한 이야기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상호는 저를 보면 어색하게 웃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상호야, 어제 이야기 잊어줘. 내가 정신이 없었어.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십시오, 형님.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저는 상호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호는 보위부 사무실로 들어갔죠.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상호는 보위부 대위 앞에 앉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보고합니다. 김철수 중자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위부 대위는 펜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하시오. 상호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아이의 처형에 대한 의문, 체제에 대한 회의, 모든 것을요. 보위부 대위는 기록을 마치고 말했죠. 잘했소, 리 소대장. 동무는 혁명을 지켰소. 만약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동무도 함께 처벌받았을 것이요. 상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저는 형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교양으로 끝나지만 나중에 발각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보위부 대위는 일어서며 말했죠. 동무의 선택이 옳소. 내일 아침 부대 전체에 비상 소집이 있을 것이오. 상호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섰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돌아갔어요. 저는 딸 수진이를 안아 올렸죠.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수진이 잘했네. 아내 정민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범한 저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챕터 4. 군부 전체 비상 소집. 2019년 10월 20일 아침 6시 저는 비상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부대당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죠. 김철수 중자. 즉시 부대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전체 비상 소집이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미가 놀라 깨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서둘러 군복을 입으며 말했죠. 부대 비상이래. 빨리 다녀올게. 저는 차를 몰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지? 비상 소집은 보통 일이 아닌데. 부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군인들이 연병장에 정렬하고 있었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위치로 갔어요.
중자급 장교들이 서는 앞줄이었죠. 그때 부대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들어왔어요. 차들은 연병장 앞에 멈춰 섰죠. 차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였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7명이었어요. 그들은 단상으로 올라갔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위부 대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죠. 동무들, 오늘 우리는 매우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러 왔소. 이 부대 안에 반동분자가 숨어 있어. 연병장이 술렁였습니다. 군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보위부 대자는 계속 말했죠. 이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장군님을 모독했소. 인민의 정의로운 조치를 비판했소. 체제를 의심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했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보위부 대자가 종이를 꺼내 읽었어요. 김철수 중자, 앞으로 나오시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단상 아래 섰어요. 보위부 대자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중자, 동무는 10월 18일 저녁 리상호 소대장에게 반영명적 발언을 했소. 이것을 인정하시오? 저는 상호를 찾아 연병장을 후어봤어요. 상호는 뒷줄에 서 있었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상호야, 내가 신고했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위부 대자가 다시 소리쳤어요. 대답하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죠. 네, 제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보위부 대자는 마이크를 통해 제 말을 모든 군인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동무들, 들었소? 이 자가 스스로 인정했소. 연병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보위부 대자는 저를 향해 말했죠. 김철수 중자, 동무는 수령님의 과일을 훔친 반동분자를 처단한 정의로운 조치를 비판했소. 동무는 왜 죽여야 했느냐고 물었소. 이것이 사실이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이 막혔어요. 보위부 대자가 소리쳤습니다. 대답하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변명은 필요 없소. 바로 그때 부대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군용 지프 한 대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차를 알아봤죠. 제 아버지의 차였습니다. 차가 멈추고 아버지가 내렸어요. 아버지는 군단급 참모장 제복을 입고 있었죠. 그는 서둘러 연병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보위부 대자는 아버지를 보고 경례했어요. 참모장 동지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보위부 대자에게 말했죠. 대좌 동지, 제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저희 집안은 3대째 당에 충성해왔습니다. 보위부 대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계급장을 봤어요. 그는 말했죠. 참모장 동지의 얼굴을 봐서, 그리고 동무 집안의 혁명 역사를 고려하여 특별히 처리하겠소.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위부 대자는 다시 저를 향했어요. 김철수 중자, 동무의 혈통과 동무, 아버지의 공로를 감안하여 특별 조치를 취하겠소. 동무는 즉시 계급을 박탈당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죠. 동무는 4년간 군사사상교양소에서 재교양을 받을 것이오. 그곳에서 동무의 썩은 사상을 뿌리 뽑고 다시 혁명 전사로 거듭날 것이오. 만약 교양 기간 중 다시 한 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는 온 가족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것이오.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4년간 교양소에. 보위부 대자는 모든 군인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동무들, 이것이 혁명을 배신한 자의 결말이오. 여러분도 명심하시오.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어야 하오.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비판하면 이렇게 처벌받게 되오. 군인들은 일제히 구호를 외쳤죠. 당과 수령님께 끝없는 충성을. 만세, 만세, 만세.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구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동료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보위부 요원 2명이 저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끌고 갔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는 검은 승용차에 태워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돌아보니 연병장이 점점 멀어졌죠. 수백 명의 군인들이 여전히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손목에 찬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30분이었죠. 불과 1시간 30분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는 평양을 벗어나 어디론가 향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미,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저는 그날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4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4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체제를 믿었던 충성스러운 군인이 아니라 체제를 증오하고 탈출을 꿈꾸는 사람으로요.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보위부는 일주일 후에 교양소로 출발하라고 명령했어요. 그 일주일이 제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첫날, 저는 평소처럼 부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폭도를 걸어가는데 동료 장교들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을 피했죠.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김대좌,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대좌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중좌, 어제 축구 봤어? 하며 농담을 던지던 박소령이 제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그는 서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그런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당 비서실로 갔습니다. 동무, 제 컴퓨터 접근 권한이 차단됐는데요. 당 비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김동무, 동무는 이제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없어. 보위부 지시오. 하지만 제 업무는 재배정될 것이오. 그때까지 대기하시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빈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장교 식당으로 갔어요.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곳이었죠. 저는 밥을 받아 평소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자 함께 앉아있던 4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아, 우리 가봐야 할 것 같네. 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죠. 저는 혼자 그 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김철수 중좌래. 수령님을 모독했다며? 쯧쯧, 저런 놈이 우리 부대에. 저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반쯤 남기고 식당을 나왔죠. 그날 저녁 부대 장교 회식이 있었습니다. 매달 하는 정례 회식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회식 장소로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20여 명의 장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박 대좌가 어색하게 말했죠. 아, 김중좌, 오늘 회식은 참모진만 참석하는 걸로 변경됐네.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서 나왔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곧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늦을 것 같아. 하지만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빨리 와요. 수진이가. 저는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미가 거실에서 수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정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요.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대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 올렸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죠. 아빠,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민지가 다른 애들한테 수진이 아빠는 나쁜 사람이래. 우리 아빠가 그래서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지? 그렇지?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장마당 갔다가. 무슨 일 있었어? 정미는 고개를 숙였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군수 가족들이 저를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동무, 우리 장마당에 자주 오지 마시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오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다음날 정미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수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정미 동무의 의사 자격이 일시 정지됐어. 당 지시오. 네? 제가 무슨 잘못을? 동무 남편 문제 때문이요. 동무도 재조사를 받아야 하오. 정미는 그날부터 병원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쌓아온 의사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저는 집에서 정미를 위로했죠.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정미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돌아온 거예요.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죠. 수진아,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민호가 나를 밀었어요. 반동 딸이라고 했어요. 정미가 어린이집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수진이가 다쳤는데요.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런 거예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민호가 수진이를 일부러. 정미 동무 딸이 다른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딸의 이마에는 아직도 멍이 남아 있었죠.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 중자, 내일 오전 6시에 부대 정문 앞으로 나오시오. 교양소로 출발하오. 그날 밤 저는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민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잠깐 공부하러 가는 거야. 언제 와요? 좀 오래 걸릴 거야. 얼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년이라고. 4년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정미가 대신 대답했죠. 수진아, 아빠 금방 와. 우리 착하게 기다리자.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재웠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수진이가 잠들자 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죠.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정미와 저는 거실에서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울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어요. 새벽 5시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죠. 정미가 제 옷깃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건강 조심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 6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미가 창문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흔들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보이부 차량이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4년간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죠. 제 가족도 제 삶도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보위부는 일주일 후에 교양소로 출발하라고 명령했어요. 그 일주일이 제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첫날 저는 평소처럼 부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폭도를 걸어가는데 동료 장교들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을 피했죠.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김대좌,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대좌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중자, 어제 축구 봤어? 하며 농담을 던지던 박소령이 제 얼굴도 안 쳐다봤어요. 그는 서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그런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당 비서실로 갔습니다. 동무, 제 컴퓨터 접근 권한이 차단됐는데요. 당 비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동무는 이제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없어. 보위부 지시오. 하지만 제 업무는 재배정될 것이오. 그때까지 대기하시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빈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장교 식당으로 갔어요.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던 곳이었죠. 저는 밥을 받아 평소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가가자 함께 앉아있던 4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아, 우리 가봐야 할 것 같네. 그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죠. 저는 혼자 그 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김철수 중자래. 수령님을 모독했다며? 쯧쯧, 저런 놈이 우리 부대에. 저는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반쯤 남기고 식당을 나왔죠. 그날 저녁 부대 장교 회식이 있었습니다. 매달 하는 정례 회식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회식 장소로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20여 명의 장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박 대좌가 어색하게 말했죠. 김중자, 오늘 회식은 참모진만 참석하는 걸로 변경됐네.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그렇습니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서 나왔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곧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늦을 것 같아. 하지만 정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빨리 와요. 수진이가. 저는 급히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미가 거실에서 수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울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정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요.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대요. 저는 수진이를 안아 올렸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죠. 아빠,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민지가 다른 애들한테 수진이 아빠는 나쁜 사람이래. 우리 아빠가 그래서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지? 그렇지?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아니야.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장마당 갔다가. 무슨 일 있었어? 정민은 고개를 숙였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군수 가족들이 저를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동무 우리 장마당에 자주 오지 마시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오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다음 날 정민은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수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정미 동무의 의사 자격이 일시 정지됐어. 당지시오. 네? 제가 무슨 잘못을? 동무 남편 문제 때문이요. 동무도 재조사를 받아야 하오. 정민은 그날부터 병원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쌓아온 의사 경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저는 집에서 정민을 위로했죠.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정민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돌아온 거예요.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죠. 수진아,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민호가 나를 밀었어요. 반동 딸이라고 했어요. 정미가 어린이집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수진이가 다쳤는데요.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런 거예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민호가 수진이를 일부러. 정미 동무 딸이 다른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딸의 이마에는 아직도 멍이 남아 있었죠.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 중자, 내일 오전 6시에 부대 정문 앞으로 나오시오. 교양소로 출발하오. 그날 밤 저는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민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아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잠깐 공부하러 가는 거야. 언제 와요? 좀 오래 걸릴 거야. 얼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년이라고. 4년이라고 어떻게 말해요? 정미가 대신 대답했죠. 수진아, 아빠 금방 와. 우리 착하게 기다리자.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재웠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수진이가 잠들자 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죠.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정미와 저는 거실에서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울기도 하고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어요. 새벽 5시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뿐이었죠. 정미가 제 옷깃을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건강 조심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벽 6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정미가 창문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흔들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보이부 차량이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4년간의 지옥이 시작되는 거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죠. 제 가족도 제 삶도 모든 것이 멀어져 갔습니다. 교양소에서 나온 후 저는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미와 수진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정미가 저를 안았죠.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녀도 많이 야윈 거예요. 수진이는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4년 전 6살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수진이는 저를 보고 울었어요. 아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오래 떠나 있었지.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벽에 금이 가 있었고 가구들은 낡아 보였죠. 여보 밥 먹어요. 제가 당신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요. 정미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몇 가지 안 됐어요. 배추김치, 무김치, 된장국. 그게 전부였죠. 고기는. 정미는 눈을 피했습니다. 요즘 배급이 잘 안 나와서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 전과 때문에 우리 가족 배급이 줄어든 거예요.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서운 듯 낯선 듯한 눈빛이었어요. 4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아이. 저는 그 아이에게 이제 낯선 사람이었죠. 다음 날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철수 동무, 오늘 오전 10시에 보위부 사무실로 출두하시오. 저는 보위부 사무실로 갔어요. 낡은 건물 3층이었죠. 좁은 복도를 지나 신문실 같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보위부 대위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시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철수 동무는 4년간의 교양을 마쳤소.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오.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냈죠. 동무는 앞으로도 계속 감시 대상자요. 동무의 모든 행동이 보고될 것이요. 동무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동무는 여기로 와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요.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세히 적어서요. 알겠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무의 가족도 마찬가지요. 동무처와 동무딸도 감시받을 것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 반동분자의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들도 동무처럼 타락할 수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시오. 그리고 명심하시오. 우리는 동무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미에게 말했어요. 여보, 조심해야 해. 보이부가 우리를 감시한다고 했어.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저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정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없는 4년 동안 제가 장마당 한 번 나가면 꼭 누군가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이웃 인민반장이 물어봤죠. 정미 동무, 오늘 장마당에서 누구 만났어? 무슨 물건 샀어?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학교에서. 정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학교에서 뭐?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수진이를 반동 집안 딸이라고 불러요. 수진이는 학교에서 반장도 못하고 소년단 활동도 제외됐어요.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다음 날 저는 수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4년 만에 딸과 함께 걷는 거였죠. 수진아, 학교 재미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 친구들이랑 안 친해?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줘요. 선생님도 저한테 차가워요. 우리는 학교 정문에 도착했어요. 수진이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죠.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수진아, 괜찮아. 아빠가 이제 돌아왔잖아.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다고 해서 수진이의 상황이 나아질 리 없었죠. 수진이는 학교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한 여교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김철수 동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수진이 담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진이의 성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부형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수진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선생님, 수진이는 아직 10살입니다.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도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돌아섰어요. 저는 학교 정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미가 장마당에 갔다가 신문을 당한 거예요. 저는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정미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정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장마당에서 배추를 사고 있었는데 보이부 요원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신문했어요. 정미 동무, 오늘 누구 만났어? 무슨 대화 나눴어? 왜 그 상인한테서 배추를 샀어? 계속 물어봤어요. 정미는 눈물을 닦았죠. 그리고 경고했어요. 동무 남편은 반동분자요. 동무도 조심하지 않으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동무 남편이 집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두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하시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나를 감시하라고? 네, 저한테 당신을 밀고 하라고 했어요. 정미는 오열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살폈습니다. 혹시 도청 장치가 있나 확인했어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저는 확신했죠. 우리 집은 감시받고 있다고요. 저는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서는 조심해서 이야기하자. 절대로 당이나 수령님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 안 돼.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약속대로 보이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월요일 집에서 휴식, 화요일 수진이 학교 등교, 수요일 장마당 방문. 보이부 대위는 보고서를 읽으며 물었어요. 장마당에서 누구를 만났어?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을 봤을 뿐입니다. 정말이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동무가 최시성을 가진 상인과 5분간 대화를 나눴어.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건 그냥 물건 값을 흥정한 겁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어? 배추값이 비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뿐이요? 네, 그뿐입니다. 보이부 대위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김철수 동무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알아요. 조심하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죠. 이런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매주 보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상의 모든 것이 감시받고 가족도 함께 고통받고. 한 달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얼굴에 긁힌 상처를 안고 집에 왔어요. 수진아, 누가 그랬어? 수진이는 울면서 말했죠.
민수가 저를 밀었어요. 반동 딸은 학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다음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 제 딸이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교장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죠. 김철수 동무, 솔직히 말하자면 수진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이 아니라 성분 문제입니다. 동무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죠. 저는 감시 대상자였고 한마디 잘못하면 다시 교양소로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평양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살 수 없다. 그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2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정미가 제게 속삭였죠.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여보, 저 오늘 장마당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누군가 바다로 넘어갔대요. 목선 타고요. 저는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여보, 혹시 우리도? 저는 정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집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탈북. 그 위험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가능할까? 우리 가족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잡히면 온 가족이 공개 처형당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도 이대로 사는 것도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혀가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내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감시자였죠. 그들은 밤에도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기다려라. 언젠가는 이 감시에서 벗어날 거다. 그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교양소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부대 동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김중자. 아니 김동무. 오늘 연병장으로 나오시오. 공개 처형이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처형당합니까? 그건 직접 와서 보시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차를 몰고 부대로 갔습니다. 연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처형대가 세워져 있었죠. 나무 기둥에 한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리상호였습니다. 저를 신고했던 그 후배, 저를 배신했던 그 친구.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구타당한 흔적으로 퉁퉁 부어 있었죠. 보위부 대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확성기를 잡고 말했어요. 동무들, 오늘 우리는 혁명의 배신자를 처단하겠소. 이자는 리상호 소대장이요. 연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자는 인민의 재산인 군수품을 훔쳐 장마당에 팔았소. 이자는 3년간 쌀 200kg, 군복신벌, 군화 30켤레를 빼돌렸소. 이것은 명백한 반혁명 범죄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상호가 부패를 저질렀다고? 보위부 대자는 계속 말했죠. 이자는 또한 중국 상인과 결탁하여 외화를 불법으로 거래했소. 이것은 국가 경제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예요. 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는 연병장을 둘러봤죠. 그리고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상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형님, 미안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위부 대자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리상호는 반혁명 범죄로 사형에 처한다. 집행은 즉시 진행한다. 처형 집행관 5명이 소총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상호 앞 10m 지점에 일렬로 섰어요. 상호는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얻었죠. 저는 당과 수령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만은 집행.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상호의 몸이 뒤로 젖혀졌어요. 가슴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죠. 그는 기둥에 묶인 채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군인들은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를 처단했다. 만세, 만세. 하지만 저는 구호를 외치지 못했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죠. 처형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상호의 시체를 바라봤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시체를 끌어내렸습니다. 트럭에 실었죠. 그리고 어디론가 운반했어요. 아마 화장장으로 갈 거였죠. 가족에게 유골조차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상호야, 너는 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상호는 저를 배신했어요. 저를 신고해서 제 인생을 망쳤죠. 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끔찍하게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상호가 오늘 처형당했어. 정미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뭐라고요? 공개 처형이었어. 부대 전체가 지켜봤어. 무슨 죄로요? 군수품 횡령이래. 장마당에 팔았다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감추어요. 정미가 제 옆에 앉았죠. 여보, 미안해. 나 혼자 좀 있고 싶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신고해도 죽고 신고당해도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저를 신고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형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상호 자신도 죽었습니다. 이게 북한이었어요. 충성해도 죽고 배신해도 죽고 침묵해도 죽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죠. 며칠 후 저는 상호의 가족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김동무, 리 소대장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뭐? 처자식 모두요. 8살 아들, 5살 딸, 그리고 부인. 모두 수용소로 갔습니다. 연좌제로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상호의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상호 동무의 부모님도 고향에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 전체가 어두웠죠. 정전이 잦았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상호가 저를 신고한 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살고 싶었을 뿐이죠.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호는 죽었어요. 그의 가족은 수용소로 끌려갔죠. 연좌제로 3대가 멸문당한 겁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이 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거야. 천천히 잔인하게 과수원에서 본 8살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사과 하나 먹다가 죽은 그 아이요. 그리고 상호의 8살 아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처형당하고 수용소로 끌려간 그 아이. 저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젠장. 정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 이 나라에서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 정미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저도 알아요. 이 나라가 잘못됐다는 거. 저는 정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위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러 갔어요. 매주 하는 루틴이었죠. 보위부 대위가 물었습니다. 김철수 동무, 어제 리상호 동무의 처형을 봤어? 네,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혁명의 배신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소. 그게 올바른 태도요. 보위부 대위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죠. 동무도 조심하시오. 리상호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보위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조심하라고? 리상호처럼 되지 말라고? 아이러니했습니다. 상호는 저를 신고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가장 조심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어. 언젠가는 죽어. 모두가 죽어.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체제를 믿지 않았어요. 당을 믿지 않았고 수령을 믿지 않았고 이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깊이 체제를 증오했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해. 내 가족을 데리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것만이 살 길이었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도 언젠가 상호처럼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정미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집안에 도청 장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보,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정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나갈 방법을 찾을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미는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함께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잡히면 온 가족이 죽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호의 죽음이 제게 가르쳐줬어요. 이 나라에서는 수능해도 배신해도 충성해도 결국 모두 죽는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도망치다 죽는 게 낫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평양의 불빛들이 깜빡였어요. 잘 가라 상호야.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게. 나는 꼭 살아서 이 지옥을 빠져나갈 거야. 그것이 제가 상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상호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철수 동무의 재배치가 결정됐어. 함경북도 청진 근처 해안경비대로 발령났소. 저는 전화를 받고 멍했습니다. 해안경비대요? 그렇소. 일주일 후에 출발하시오. 가족도 함께 이동해야 하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정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함경북도로 가야 해. 정미는 놀랐습니다. 함경북도요? 왜요? 부대 재배치래. 해안경비대로. 정미는 침묵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건 좌천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짐을 싸서 평양을 떠났습니다. 군용 트럭이 우리를 태우고 북쪽으로 향했어요. 평양에서 청진까지는 8시간이 걸렸죠. 길은 험했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파손되어 있었고 트럭은 계속 덜컹거렸어요. 수진이는 멀미를 했죠. 아빠, 토할 것 같아요. 저는 딸을 안고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수진아. 곧 도착해. 하지만 곧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8시간 내내 그 트럭을 타고 가야 했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외곽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부대는 작았습니다. 막사 5동, 경비초소 4개, 그리고 낡은 사령부 건물 하나가 전부였어요. 주변에는 민가가 몇 채 있었고 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부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대저였어요. 김철수 중자 온 것을 환영하오. 감사합니다. 동무이, 사정은 들었소. 여기서는 조용히 근무하면 돼요. 어렵지 않을 거요.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조용히 근무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감시만 받으라는 뜻이었어요. 제게 배정된 숙소는 부대 끝자락의 낡은 단층 집이었죠. 방 2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평양의 우리 집보다 훨씬 작고 낡았어요. 정미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여기서 살아야 해요. 미안해. 수진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아빠, 여기 춥고 무서워요. 저는 딸을 안아 올렸죠.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곧 고쳐줄게. 하지만 고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난방은 형편없었고 수도는 자주 끊겼어요. 전기도 하루에 서너 시간만 들어왔죠. 다음 날부터 저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 임무는 간단했어요. 해안 경계 순찰이었죠. 해안을 따라 걸으며 바다를 감시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탈북자가 있는지, 밀수선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첫 순찰을 나갔을 때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회색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저 바다 너머에 나만이 있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생각만 하자. 순찰은 하루에 2번이었어요. 오전 1번, 오후 1번. 매번 3시간씩 해안을 걸어야 했죠. 다른 임무는 없었습니다. 작전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부대 문서에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실상 이름뿐인 중자였죠. 부대 동료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제 전과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어요.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해안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관찰하기 시작했죠. 경비 초소의 위치, 감시 카메라의 각도, 철조망의 상태, 조명 등이 비추는 범위. 저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겉으로는 근무 일지처럼 보이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탈북 루트를 연구하는 거였어요. 2달이 지났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경비가 가장 느슨했습니다. 초소 근무자들이 졸거나 술을 마시곤 했어요. 북동쪽 해안에는 자금만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였어요. 바위들이 많아서 배를 숨기기 좋았죠. 조류는 밤 10시경에 바뀌었습니다. 그때 출발하면 남쪽으로 흘러가는 물살을 탈 수 있었어요. 저는 조금씩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아직 실행할 수는 없었지만요. 석 달째 저는 마을 주민들과 조금씩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순찰 중에 한 늙은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아버지, 고기 많이 잡으십니까? 노인은 저를 흘끔 봤어요. 요즘은 고기도 없어. 바다가 다 죽었어. 힘드시겠습니다. 힘들긴. 살아야지 뭐. 그나저나 동무는 여기 새로 온 장교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양에서 왔다며? 좋은 곳에서 왔는데 왜 이런 데로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또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가져갔어요. 담배 한 갑이었죠.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노인은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요? 그냥 작은 선물입니다. 노인은 담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대를 꺼내 피웠죠. 동무는 좋은 사람 같소. 평양 사람들은 보통 우리 같은 촌놈들 무시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노인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동무 조심하시오. 여기는 위험한 곳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밤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배가 없어지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라진다고요? 그래요. 바다로 가는 거요. 남쪽으로. 노인은 바다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하오. 경비대한테 잡혀서 총 맞고 죽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러니 동무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오. 여기서 조용히 사는 게 최선이오. 노인은 담배를 끄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파도가 높게 치솟았죠. 사람들이 바다로 가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넉 달째 저는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경비 초소의 불빛, 순찰대의 움직임, 조명등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 모든 것을 기록했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북동쪽 해안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요. 그 시간에는 교대 시간 때문에 경비가 혼란스러웠어요. 새로운 근무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이전 근무조는 이미 떠난 상태였죠. 바로 그때야. 그때가 기회야. 5달째 저는 작은 목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순찰 중에 북동쪽만의 동굴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낡은 목선 하나가 바위 뒤에 숨겨져 있었죠.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목선에 다가갔죠. 배는 작았습니다. 길이 3m 정도였어요. 엔진은 없었고 노가 2개 있었죠. 배는 낡았지만 물에 뜰 수는 있어 보였어요. 누구의 배일까? 저는 배 안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그물과 낚시줄이 있었어요. 어부의 배였죠. 아마 버려진 배일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배를 수리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저는 순찰 중에 그 동굴에 들렀습니다. 조금씩 배를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구멍 난 곳을 나무 판자로 막고 낡은 밧줄을 교체하고 노를 다듬었죠.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준비를 마쳤어요. 배는 수리됐습니다. 경비 패턴은 완전히 파악했죠. 조류와 파도의 방향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용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미에게 말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여보, 나 방법을 찾았어. 정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정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에요? 응. 하지만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우리 모두. 정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남아있어도 우리는 천천히 죽을 거예요. 차라리. 알았어. 준비하자. 천천히 신중하게. 우리는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출발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죠. 저는 매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자유가 있었어요. 고지야. 곧 우리는 저 바다를 건널 거야. 그것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해안부대에서 근무한 지 7개월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2024년 1월 함경북도의 추위는 뼈를 애는 듯 했어요. 그날 아침 순찰을 나갔을 때 저는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한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아주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기, 팍신의 막내가. 네? 어젯밤에 죽었어요. 얼어 죽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이불 위에 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죠.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눈은 감겨 있었죠. 몸은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우리 명수야. 우리 명수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4년 전 과수원에서 본 그 아이와 겹쳐 보였어요. 배급이 3개월째 안 나왔어요. 난방도 안 돼요. 우리 명수는 감기에 걸렸는데 약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저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순찰을 계속하면서 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보이더군요. 얼마나 이 마을이 망가져 있는지. 집들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은 구멍이 나 있었죠. 겨울 추위가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길가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푹 꺼지고 뺨은 쑥 들어가고.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해골 같았죠. 한 노인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있는지 찾는 거였어요. 할아버지. 노인은 저를 올려다봤어요. 동무. 혹시 먹을 거 좀 없어? 사흘째 굶었어.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옥수수 빵 한 조각이 있었어요. 제 점심이었죠. 저는 그걸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감사오. 정말 감사오. 노인은 빵을 받아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기 시작했죠. 마치 며칠 굶은 개처럼. 저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6살 여자아이였어요. 영양실조로 죽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부대 막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 병사가 말했어요. 김중자 들었습니까? 마을에서 또 애가 죽었답니다. 네, 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이 죽어요. 한 달에 서너 명씩. 대부분 애들이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미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죠. 아빠, 배고파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수진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보다 5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뺨은 쑥 들어갔고 팔다리는 가늘었죠. 정미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뿐이었어요. 밥도 옥수수와 쌀을 섞은 거였죠. 여보, 이게 다예요? 정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급이 또 안 나왔어요. 장마당에서 조금 샀는데 돈이 부족해서. 저는 제 밥그릇을 수진이에게 밀어줬어요. 수진아, 아빠 거 먹어. 아빠는요? 아빠는 배 안 고파. 먹어. 수진이는 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물만 마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죽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수원에서 총에 맞아 죽은 8살 아이. 어젯밤 얼어 죽은 명수. 영양실조로 죽은 6살 여자아이. 그리고 제 딸 수진이의 얼굴이 겹쳐졌죠. 수진이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찰을 나갔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었어요. 모두 10살 안팎으로 보였죠. 그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계속 찾아봐. 뭐라도 있을 거야. 저는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아이들은 놀라 저를 봤어요. 군복을 입은 제 모습에 겁을 먹은 거죠. 도망가자. 아이들은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기다려. 도망가지 마. 한 남자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너희들, 밥 먹었니? 저는 주머니에서 옥수수빵을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받은 배급이었죠. 이거 먹어. 아이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들은 빵을 나눠 먹었어요. 서로 양보하려고 했죠. 너 먼저 먹어. 아니, 내가 먹어.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저씨, 언제쯤 배급 나와요? 엄마가 배급 나오면 밥 해준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급이 언제 나올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아파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힘내.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나아지지 않을 거였죠. 2월이 됐습니다. 추위는 더 심해졌어요. 한파가 계속됐죠. 그 달에만 마을에서 10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과 노인들이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으로요. 저는 매일 순찰하면서 그 광경을 봐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울부짖는 가족들, 버려지는 시체들. 어느 날은 길가에서 죽은 아이를 발견했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얼어붙은 풀뿌리가 쥐어져 있었어요. 먹으려고 캐던 거겠죠. 하지만 먹기도 전에 추위에 죽은 겁니다. 저는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몸은 이미 얼어서 딱딱했죠. 저는 아이를 마을로 옮겼습니다. 인민반장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 누구 자식입니까? 인민반장은 한숨을 쉬었죠. 김씨네 아들입니다. 어제부터 안 들어왔다고 찾고 있었는데. 저는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수진이는 놀랐어요. 아빠? 왜 그래요? 그냥. 아빠가 수진이가 너무 소중해서. 정미가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여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저는 정미에게 오늘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죽은 아이들, 굶주리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마을. 여보, 여기는 지옥이에요. 평양도 힘들었지만 여기는 정말 지옥이에요. 정미도 울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매일 봐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거.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방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야윈 얼굴로요. 내 딸만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 저는 정미에게 말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여보, 이제 가야 해. 정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제요? 빨리. 최대한 빨리. 준비하자.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목선을 최종 점검하고
경비 패턴을 재확인하고 식량을 조금씩 모았어요. 정민은 장마당에서 비상식량을 샀습니다. 옥수수 가루, 건어물, 물. 조금씩 의심받지 않게요. 3월 초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파도도 조금 잔잔해졌어요. 출발하기 좋은 시기였죠. 저는 매일 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순찰 중에 저는 또 한 명의 아이를 만났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해변에 혼자 앉아 있었죠. 얘야, 왜 혼자 있니? 아이는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기다려요. 아빠가 어디 가셨는데? 바다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하지만 배는 한 척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가 언제 가셨니? 어제요. 아빠가 물고기 잡아서 올 거래요. 그럼 우리 밥 먹을 수 있대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마 탈북을 시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거나 바다에서 죽었겠죠. 얘야, 집에 가야지. 엄마가 기다리실 거야. 싫어요. 아빠 기다릴 거예요. 저는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울면서 소리쳤죠. 싫어요. 아빠, 아빠. 저는 아이를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인민반장에게 맡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라는 아이들을 죽이고 있어. 천천히 잔인하게. 그날 밤 저는 정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안에 가자.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정미는 놀랐어요. 이번 주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늦었어. 우리가 더 늦으면 수진이도 저 아이들처럼 될 거야. 정미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준비할게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보름달이 될 것 같았죠. 조금만 기다려. 곧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그것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24년 3월 중순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방에서 잠들었어요. 정미와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정미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죠. 여보, 무슨 할 말 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커튼을 완전히 닫았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켰죠. 작은 소리로요. 혹시 모를 도청 장치를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저는 정미 옆에 앉았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나. 내가 위험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 절대 밖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정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쪽으로. 남한으로 가야 해.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쉿, 목소리 낮춰. 정미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우리가 탈북을 한다고요. 잡히면 우리 온 가족이. 알아. 죽는 거 알아. 총살당하거나 수용소로 가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남아있어도 죽어. 천천히 죽는 거야. 하지만 수진이를 봐. 저 아이가 얼마나 야위었어?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저 아이는 반동 집안 딸이야.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폭행당하고 선생님한테도 무시당해.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 대학도 못 가, 좋은 직장도 못 구해, 결혼도 제대로 못 할 거야.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게 사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나는 이 동네에서 매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 아이들이 수진이랑 똑같은 나이야.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4년 전 과수원에서 나는 8살 아이가 죽는 걸 봤어. 사과 하나 먹다가 죽었어. 지난달에는 9살 아이가 눈 속에서 얼어 죽은 걸 봤어. 손에 풀뿌리를 쥐고 있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없어. 차라리 바다에서 죽더라도. 정미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면서요.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죠.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어요? 응, 있어. 어떻게요? 저는 지난 6개월간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목선, 경비 패턴, 조류, 탈출 경로. 정미는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성공 확률은 얼마나 돼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50%? 아니면 그보다 낮을 수도. 그럼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 정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녀도 결정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긴 침묵 끝에 정미가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정민은 수진이가 자고 있는 방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여기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 매일 차별받고 굶주리고 감시받으면서. 그녀는 눈물을 닦았죠. 저는 의사였어요. 평양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우리 딸도 제대로 못 먹이고 있어요. 배급은 안 나오고 돈도 없고. 여보. 지난주에 수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는 다른 애들보다 밥이 적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정민은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여보, 우리 딸만은 여기서 살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죽더라도 함께 가요. 적어도 우리는 시도는 해봐야죠. 저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정미가 물었습니다. 언제 떠날 거예요? 최대한 빨리.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준비할 게 많이 있겠네요. 응.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장마당에서 식량을 조금씩 살게요. 한꺼번에 사면 의심받을 테니까. 그래. 그리고 여보, 수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네? 수진이는 아직 어려. 실수로 학교에서 말할 수도 있어. 정민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출발할 때는 말해야죠. 그때 가서 말하자. 우리 여행 간다고만 하면 돼. 알았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아. 배가 작거든. 식량이랑 물은 필수겠죠? 응. 그리고 따뜻한 옷. 바다는 추워. 돈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북한 돈은 남한에서 쓸 수 없어. 그냥 최소한만 가져가자. 정미가 물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해경이 구조하면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 거기서 교육받고 그 다음에 남한 사회로 나가는 거야. 그곳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받아줄 거야. 같은 민족이잖아. 정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여보,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쉿.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 들어봐요. 만약 우리가 실패해서 잡히면 적어도 우리는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저는 정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만약 바다에서 죽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가다가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천천히 굶어 죽는 것보다는. 저는 정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성공할 거야. 반드시. 네, 그래요.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수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곤하게 자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를 꼭 지킬게. 이 지옥에서 꼭 데리고 나갈게. 수진이는 자면서도 웃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바다 쪽을 비추고 있었죠. 고지야. 곧 우리는 저 바다를 건널 거야.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장마당에 갔어요. 옥수수 가루 1kg을 샀죠. 친정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라고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사흘 후 다시 가서 건어물을 샀어요. 우리 딸이 좋아해서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조금씩 의심받지 않게요. 저는 목선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순찰 중에 동굴에 들러서요. 배는 준비됐어요. 물은 새지 않았고 노도 튼튼했죠. 저는 바다의 방향도 계산했습니다. 별자리를 이용해서요. 북극성을 찾고 그것을 기준으로 남쪽 방향을 잡는 거였죠.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준비를 마쳤어요. 어느 날 저녁 정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식량, 물, 옷 다 챙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준비 끝났어. 이제 날짜만 정하면 돼. 언제가 좋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 3월 27일. 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밤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가 경비가 가장 느슨해. 그리고 그날 조류가 남쪽으로 흘러. 정민은 달력을 봤어요. 3월 27일. 일주일 남았네요. 응. 일주일 후면 우리는 자유야. 정민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섭지만 기대도 돼요. 저도 그랬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잤습니다. 일주일 후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였어요. 성공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우리는 모두 죽겠죠. 하지만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저녁 7시 15분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았어요. 서쪽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남아 있었죠. 저는 수진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정민은 제 뒤를 따라왔어요. 배낭을 메고요. 바위를 피하고 풀숲을 헤치고 조용히 빠르게. 여보, 거기. 정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경비 초소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죠. 순찰병이 해안을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숨어. 우리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서치라이트가 우리가 있던 곳을 지나갔죠. 불과 5m 차이였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지나가자 우리는 다시 움직였어요. 동굴까지 300m.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쉿 수진아. 지금은 소리 내면 안 돼. 아빠가 꼭 안고 있을게. 200m. 100m. 드디어 동굴이 보였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죠. 부대 쪽에서 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빨리. 거의 다 왔어. 우리는 동굴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선이 보였어요. 저는 수진이를 내려놓고 배를 끌었죠. 여보 도와줘. 정미와 저는 함께 배를 끌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에 힘이 솟았죠. 배를 물가로 밀어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다리를 적셨어요. 수진아 배에 타. 저는 수진이를 안아 배 가운데에 앉혔습니다. 정미도 배에 올랐어요. 앞쪽에 앉았죠.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군부대 불빛이 보였어요. 제가 4년 동안 복무했던 곳. 제가 감시받고 고통받았던 곳.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안녕.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저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배를 바다 쪽으로 밀었죠. 배가 육지를 떠났습니다. 저는 노를 잡았어요. 힘껏 저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배가 점점 육지에서 멀어졌습니다. 50m, 100m.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냐? 경비병이 우리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멈춰라. 배를 세워. 저는 노를 더 빠르게 저었어요. 정미가 돌아보며 말했죠. 여보, 저들이 우릴 봤어요. 괜찮아. 계속 가.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후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우리 배 주변을 지나갔어요. 거기 배. 즉시 돌아와라. 안 그러면 사격한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무서워요. 정미가 재빨리 수진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해야 해. 꼭. 저는 노를 멈추지 않았어요. 팔이 아팠지만 계속 저었죠.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어요. 정미가 소리쳤어요. 여보. 괜찮아. 경고 사격일 뿐이야.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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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우리 배에 맞지 않았어요. 어둠 때문에 정확히 조준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200m. 300m. 경비대 사이렌이 울렸어요. 우우 마이너스. 부대 전체가 피상이 걸린 겁니다. 곧 추격선이 올 거였어요. 여보. 더 빨리. 알고 있어. 저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물집이 터진 거예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00m. 저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정이었어요. 여보. 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경비정의 불빛이 보였죠.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잡힐 수는 없어.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죠. 여보. 파도. 큰 파도가 우리 배를 덮쳤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물 퍼내. 빨리. 정미는 손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정미 품에 안겨 떨고 있었죠. 저는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면서요. 또 다른 파도가 왔어요. 배가 거의 뒤집힐 뻔했죠. 으악.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미가 딸을 꼭 안았어요. 수진아. 아빠 믿어. 우리 괜찮을 거야. 뒤에서 경비정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경비정도 높은 파도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노를 저었습니다. 파도를 타면서요. 1시간이 지났어요. 제 팔은 천근만근이었죠. 숨이 가빠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미가 뒤를 봤어요. 여보. 경비정이 멀어지고 있어요. 저도 돌아봤죠. 정말로 경비정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서 그들도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거였어요. 우리 빠져나왔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는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밤 9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죠. 달도 별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계속 높았어요. 배는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죠. 정미는 계속 물을 퍼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요. 수진이는 울고 있었어요. 아빠. 배 멀미. 토할 것 같아. 참아 수진아. 조금만. 저는 노를 저으면서 방향을 확인했어요. 구름 사이로 잠깐 북극성이 보였죠.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남쪽을 찾았습니다. 저쪽이야. 저쪽으로 가야 해. 밤 10시 파도가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잠깐 노를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손을 봤죠. 피로 범벅이었습니다. 물집이 다 터져서 피부가 벗겨져 있었어요.
정미가 제 손을 봤습니다. 여보, 손이 괜찮아. 계속 가야 해. 저는 다시 노를 잡았어요. 아팠지만 참았죠. 자정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4시간 넘게 바다에 있었어요. 수진이는 정미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추위와 피로에 지쳐서요. 정미가 딸을 꼭 안고 비상 담요로 감쌌어요. 여보, 수진이가 너무 차가워요.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지만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저도 몰랐어요. 새벽 1시 저는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팔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노를 들 수조차 없었죠. 여보, 나 더 이상. 정미가 일어섰어요. 제가 할게요. 여보는 좀 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정미는 노를 잡았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저었어요. 저는 배 바닥에 누웠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였어요. 우리 살 수 있을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쉬자. 새벽 3시 저는 정미가 흔드는 바람에 깼어요. 여보, 일어나요. 불빛이 보여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빛? 정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멀리, 아주 멀리 불빛이 보였죠. 저게 뭘까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불빛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였어요. 배야. 저건 배야. 북한 배일까요? 아니면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우리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노를 잡았어요. 그 배를 향해 저어갔죠.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배가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그리고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렸죠. 거기 계신 분들,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우리 살았어. 해경함정이 우리 옆에 섰습니다.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구조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해경대원들이 배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수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 다음 정미를요. 마지막으로 저를 끌어올렸죠. 함정 갑판에 누웠을 때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죠. 누군가 저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해경대원이 물을 줬어요. 저는 물을 마셨죠. 꿀물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아빠, 우리 살았어?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살았어. 이제 안전해. 정미도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꼭 안았죠. 함정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저는 북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녕.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탈출을. 우리는 성공했어요. 18시간의 지옥 같은 항해 끝에 우리는 자유에 도착했습니다. 해경 함정 갑판에 누운 순간 저는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분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의료진 필요해요. 해경대원들이 서둘러 움직였어요. 누군가 제 맥박을 확인했죠. 맥박 약함. 탈수 증상 심각합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정미, 수진이는, 부인과 따님은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누군가 제 팔에 링거를 꽂았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죠.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서 정미도 링거를 맞고 있었죠.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자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담요에 꽁꽁 쌓여서 다른 해경대원 품에 안겨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수진아. 수진이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아빠, 여기 따뜻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해경대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철수입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북하신 거죠? 네. 가족분들은요? 제 아내 정미, 그리고 딸 수진이. 대원은 노트에 기록했어요. 출발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함경북도, 청진 근처 해안.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저는 시간 감각을 잃었어요. 어제 저녁 7시쯤. 대원이 시계를 봤죠. 지금이 새벽 5시입니다. 약 10시간 항해하신 거네요. 10시간. 1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잘 오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함정은 남쪽으로 계속 항해했습니다. 파도는 잔잔해졌어요. 북쪽에서 멀어질수록 바다가 평화로워졌죠. 30분 후 저는 조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앉을 수 있었어요. 해경 의무관이 제 손을 치료했습니다.
손이 많이 상했네요. 물집이 다 터졌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요, 염증 생길 수 있어요. 치료해야 합니다. 의무관은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았어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미도 깨어났어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를 찾았죠. 여보, 여기 있어. 정미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우리 정말 해냈어요. 응, 우리 해냈어. 수진이도 조금 기운을 차렸어요. 해경대원이 따뜻한 우유를 줬죠. 수진아, 이거 마셔봐. 맛있어. 수진이는 우유를 마셨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대원은 웃었어요. 천만에. 배고프지? 빵 줄까? 네. 대원은 빵과 초콜릿을 가져왔어요. 수진이는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죠. 저와 정미도 먹었습니다. 단순한 빵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보였어요. 저는 갑판으로 나갔죠. 바다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한 해경대원이 제 옆에 섰어요. 경치 좋죠? 네, 아름답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 멀리. 대원이 남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죠.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육지가 보였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입니까? 네, 저기가 속초입니다. 30분 후면 도착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대한민국. 저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대한민국. 북한에서는 절대 그렇게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이었어요. 남조선 괴뢰라고만 불러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제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원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함정이 속초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 국정원 요원, 의료진, 사회복지사. 함정이 정박하자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탈북자분들이십니까? 네, 저는 국정원 소속 조사관입니다. 일단 건강검진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수진이는 들것에 실렸죠.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처음 보는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깨끗한 도로, 불빛이 환한 건물들, 많은 자동차들. 정미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여기 정말 다르네요. 그러게. 수진이도 신기한 듯 밖을 봤죠. 아빠, 저기 가게에 음식이 진짜 많아요. 저는 딸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편의점이었어요. 진열대에 과자, 빵, 음료수가 가득했죠.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광경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응급실로 들어갔죠. 의사들이 우리를 검진했습니다. 혈액 검사, X-레이 심전도.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일단 입원하셔야겠어요. 우리는 병실에 입원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방이었죠. 병실은 깨끗했습니다. 하얀 침대, 깨끗한 시트, 따뜻한 난방. 수진이가 침대에 누웠어요. 아빠, 이 침대 폭신폭신해요. 정미도 침대에 앉았죠. 정말 천국 같아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속초 시내가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달리는 자동차들, 걷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감시도 없고 통제도 없고. 우리가 정말 여기 왔구나. 오후에 국정원 조사관이 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김철수 씨, 이제 간단히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하시면 내일 해도 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인민군 중자였습니다. 조사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군 장교셨군요? 네, 하지만 저는 4년간 사상교양소에 있었습니다. 왜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의 아이 상호의 신고, 교양소의 지옥, 해안부대로의 좌천, 죽어가는 마을. 조사관은 계속 기록했어요. 때때로 추가 질문을 했죠.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김철수 씨, 당신은 북한 체제를 비판했기 때문에 탈북하신 거군요. 네,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딸을 생각하면.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하나원. 네, 걱정 마세요.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정부에서 주거 지원과 생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정말입니까? 네, 대한민국은 탈북민을 동포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사관이 떠나고 저는 정미와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원 식사였어요. 밥국 반찬. 간단했지만 푸짐했죠. 수진이는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아빠 여기 밥은 하얗고 맛있어요. 정미도 웃었죠. 그러게.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아. 저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 제 딸.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지옥 같은 바다를 건너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도이부도 없었고 감시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죠. 그냥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속초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의 불빛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리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2024년 7월 우리는 하나원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죠. 한국어 교정, 컴퓨터 사용법, 금융 시스템, 교통 이용법, 면접 기술.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많은 것이 달랐어요. 동무가 아니라 씨라고 불러야 했고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해야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정민은 의료 용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나만의 의료 시스템을 공부했죠. 여보, 여기는 의료 기술이 정말 발전했어요. 북한이랑 비교도 안 돼요. 수진이는 하나원 안에 있는 학교에 다녔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죠. 아빠, 여기 애들은 저를 이상하게 봐요. 괜찮아, 수진아. 시간이 지나면 친구 생길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약속할게. 하나원에서 저는 다른 탈북민들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왔고, 어떤 사람은 중국을 거쳐 10년 만에 왔고,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7월 말 우리는 하나원을 졸업했어요. 정부는 우리에게 경기도 안산의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처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깨끗했어요. 수도에서는 따뜻한 물이 나왔고 난방은 잘 됐고 전기는 24시간 들어왔죠. 수진이는 방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아빠, 내 방이 생겼어. 내 방. 정민은 부엌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여보,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다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새로 시작해요. 8월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경력이 북한 군대라서 저희가 필요한 기술과는 맞지 않네요. 미안합니다. 나이가 좀. 저는 40살이었어요. 남한에서는 재취업하기 어려운 나이였죠. 1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저는 좌절했어요. 내가 여기서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정미가 저를 위로했죠. 여보,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봐요.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9월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4학년이었어요. 첫 등교날 저는 수진이를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수진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해. 아빠, 저 무서워요. 애들이 저를 북한에서 왔다고 놀리면 어떡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북한이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자, 가서 열심히 해봐. 수진이는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죠.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월 중간고사에서 수진이가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학부모님, 수진이가 정말 대단해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수진이는 노력도 정말 많이 해요. 수업 태도도 훌륭하고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최고다. 수진이는 웃었어요. 아빠, 저 이제 친구도 생겼어요. 민지랑 지원이랑 저랑 셋이 친구예요. 정미도 눈물을 흘렸죠. 수진아, 정말 잘했어. 11월 정미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여보, 저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한식, 양식, 중식 다 배워서 언젠가는 제 식당을 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비용은 정부 지원금으로 할 수 있어요. 탈북민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대요. 정미는 매일 요리학원에 다녔어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죠. 여보, 오늘 파스타 만드는 법 배웠어요. 제가 저녁에 만들어줄게요. 그래? 기대되는데? 정미가 만든 토마토 파스타는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도 엄지를 치켜 세웠죠. 엄마, 진짜 맛있어요. 그치? 엄마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줄게. 12월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한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철수 씨, 저희 단체에서 북한 인권 활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북한 인권 활동가요? 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탈북민을 돕는 일입니다. 김철수 씨의 경력을 보니 적합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북한군 출신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체제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은 강연이었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시민단체에서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는 거였죠. 처음 강연은 떨렸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였어요. 강의실에는 2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철수입니다. 저는 2024년 3월 27일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조용히 지켜봤어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의 아이, 보이부의 잔혹함, 교양소의 지옥, 굶어 죽는 아이들. 학생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북한에서 군 장교셨는데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8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네? 2019년 가을, 저는 한 8살 아이가 죽는 걸 봤습니다. 그 아이는 배가 고파서 떨어진 사과 하나를 주워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보이부는 그 아이를 현장에서 쏴 죽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저는 4년 동안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제 딸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고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북한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를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북한에서 살았을 겁니다. 충성하며 거짓을 믿으며. 저는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 아이 대신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사과 하나 때문에 죽었고 저는 여기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의무요? 진실을 말할 의무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그 아이들이 있어요. 굶주리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이요. 제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체제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연 후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들과 악수했죠. 그리고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3월 탈북 1주년이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속초에 갔어요. 우리가 도착했던 그곳으로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저 바다를 건넜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 바다 건너서 우리 살았어요. 그죠? 그래, 수진아. 우리 살았어. 아빠, 저 학교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착하고. 그리고 여기는 배고프지 않아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정미가 제 옆에 섰어요. 여보, 저 다음 달에 요리학원 졸업해요. 그리고 작은 식당을 차리려고 해요. 정말? 네. 북한 음식도 팔고 한국 음식도 팔고 탈북민들도 고용하고 싶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요. 저는 아내를 안았죠. 정미야, 정말 자랑스러워. 여보도요. 강연으로 북한 진실을 알리잖아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세 식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2025년 3월 27일. 오늘은 우리가 탈북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탔다. 10시간의 지옥 같은 항해였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지금 수진이는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정민은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다. 나는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롭다. 과수원에서 죽은 8살 아이.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내가 나에게 진실을 보여줬어. 나는 너의 목소리가 되겠다. 북한에 남겨진 수백만 명의 너희들을 위해 계속 말하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빚이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김철수. 저는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죠. 안산의 밤거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내일도 저는 강연을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죽어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에필로그. 2026년 현재 김철수 씨는 대한민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북한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는 연간 100회 이상의 강연을 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딸 수진이는 초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어 북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내 정미 씨는 2025년 가을 안산의 작은 식당 자유의 맛을 오픈했습니다. 북한식과 남한식을 결합한 메뉴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3명의 탈북민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오늘도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증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